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2일 밤 11시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월남의 하노이에서 벌어진다는 게 여러 가지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노이, 월맹, 호지명, 그리고 사이공 정부의 멸망, 이런 게 자꾸 연상이 되고, 사이공 정부의 멸망을 가져왔던 1973년 파리 평화협정, 그리고 북한이 지금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한국에서의 평화협정, 이 사이에 어떤 암시가 있지 않느냐, 어떤 수수께끼 또는 비밀이 들어있느냐, 어떤 코드가 들어있느냐 하는 이런 불길한 생각, 그런 연상작용을 다 하면은 우리나라에 유리한 상징이 별로 없어요.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또 속을 것이냐, 반대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잡고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가지고 친미 국가로 만들 것이냐 하는 이런 상상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이 핵 개발을 두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압력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1980년대 김일성이가 핵 개발을 할 때 막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미국은 박정희의 핵 개발을 막았습니까? 박정희가 핵 개발을 하면은 첫째, 자주 노선을 선택할 테니까 박정희의 정부를 컨트롤하기가 힘든다. 그리고 박정희가 핵 개발에 성공하면은 일본도 할 것이다. 북한도 할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러면 압력을 넣어야 된다. 어떤 압력을 넣느냐? 그때 박정희 정부는 무역 제일주의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어요. 또 박정희는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해가지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거대한 플랜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핵 기술, 미국의 원자력 기술, 미국의 원자로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다 박정희로서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고 했지만은 미국이 프랑스에 압력을 넣어서 재처리 시설을 보낼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은 일단 핵 개발 야망을 접습니다. 대신에 우회 전략을 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 연구 그리고 시설 속에 숨겨둡니다. 그래야 지금은 우리나라가 결심만 하면은 핵폭탄을 수백 개 만들 수 있는 물질도 있고 기술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왜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않았느냐? 우선 중국과 북한 사이에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 한미일 동맹을 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미일 동맹을 적으로 보는데 협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은 이미 1964년에 핵폭탄을 가졌습니다. 그 핵폭탄으로 두 나라를 견제를 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입니다. 또 한 나라를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도였습니다. 인도가 1974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위협적인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이런 세계적, 중국은 워낙 넓은 나라니까 중국 입장에서 세계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핵 개발은 아주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1980년대에 들어가면은 등소평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걸 돕는 것이 중국의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그 중국 사람들의 논리의 틀이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는 공산주의적으로 이 세계를 봅니다. 국내적으로는 계급투쟁론적 시각에서, 즉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의 대결 구도로 해서 국내 정세를 보고, 대외적으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제국주의 국가, 중국이 생각하는 제국주의 국가는 소련과 미국이죠. 특히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생각을 하고 대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국주의 국가와 대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열시키는 겁니다. 동맹을 분열시키는 게 이 공산국가의 대외정책의 핵심입니다. 동맹을 분열시키고 싸우도록 만들고, 유명한 스탈린의 제국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외교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로 쳐들어갈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폴란드로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폴란드의 배후에 있는 러시아가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독일의 나치즘과 스탈린의 소련의 공산주의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나치즘 대 커뮤니즘의 대결이었죠. 그런데 1939년 8월에 갑자기 세계를 놀라게 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가 합작을 합니다. 즉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으니까 독일은 완전히 프리핸드가 돼가지고 만심하고 폴란드로 쳐들어갑니다. 폴란드의 반은 또 소련이 쳐들어가서 먹어버려요. 왜 스탈린은 이런 미락을 하게 된, 미락이 아니죠.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구대천과 손을 잡게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군비 정강을 하는데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벌어가지고 빨리 무기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어차피 독일이 쳐들어올 것이다. 두 번째는 영국이 소련의 또 적입니다. 그래서 적이 두 가지죠. 영국과 독일. 영국과 독일을 싸우게 만드는 거죠. 영국과 독일을 싸우게 만들고 재무장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이게 바로 제국주의적 입장에서 본 정책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피해국은 제일 많이 죽은 사람이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 소련이죠.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은 스탈린이 히틀러와 손을 잡아서 히틀러가 폴란드로 쳐들어갈 수 있는 프리핸드를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제국주의적 정책이 어떻게 나타났냐. 스탈린이 김일성을 시켜서 남침을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남침을 하면은 미군이 개입할 것이다. 미군이 개입하면은 중공군은 패퇴하는 김일성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반도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도록 만든다. 그렇게 하면은 소련은 중국에 무기를 대줘가지고 중국을, 모택동의 중국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친해지는 것은 안 된다. 소련과 미국이, 중국과 미국이 친해져 버리면은 오히려 소련이 고립된다. 싸우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제국주의론적 대외 전략이죠. 그러다가 1970년에, 72년에 닉슨 모택동, 중간에 키신저가 심부름을 해가지고 닉슨 모택동 사이에
회담이 있어가지고 비로소 그동안 6.25 때문에 한 20년 동안 늦춰졌던 미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핵무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북한이 핵무장하면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세 나라를 같이 견제할 수 있다. 한미일 세 나라를 견제할 수 있다. 이것은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니까 대만을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카운트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핵무장시켜가지고 동북아시아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의 전력을 무력화시킨다. 무력화 말하자면 중립화시키는 거죠. 대응하는 거죠.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원조합니다.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원조를 해가지고 파키스탄이 인도와 맞먹는 핵국가가 되도록 만듭니다. 드디어 1998년에 인도가 먼저 핵실험을 합니다. 바로 한 달 안에 파키스탄이 기다렸더니 다시 핵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느냐? 바로 중국이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도와줬습니다. 이때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파키스탄과 북한이 친해집니다. 핵 개발을 통한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파키스탄에 미사일 기술을 팝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북한에 우라늄 용축 시설을 팝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삼각관계가 이루어지죠. 중국이 파키스탄의 핵 개발을 도와주고 파키스탄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줍니다. 이런 전모를 밝힌 사람이 토마스 C. 리드와 데니 B. 스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10년 전에 쓴 책이 뉴클리어 익스프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핵 특급이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아마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입니다. 이 토마스 C. 리드라는 사람은 유명한 핵폭탄을 만드는 연구소입니다.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레버러리 연구소에서 핵폭탄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 시절에는 공군 장관을 역임한 최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데니 B. 스틸만은 로스알라모스는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든 뉴멕시코에 있는 바로 그 연구소죠. 그 연구소에서 13년 동안 이 핵폭탄 설계 실험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에 관한 가장 실무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고위 인사가 이상하게 중국과 인연을 맺어가지고 1980년대, 90년대 중국 과학자들의 초청을 받아서 중국의 핵시설을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능력을 미국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치지 말라든지 우리를 알아서 하라든지 어느 정도 정보를 주는데 그 정보를 아무한테 주면 안 되니까 가장 최고위 인사 두 사람을 연례적으로 초청해가지고 시찰을 시키고 그러니까 아주 깊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는 그 길이 끊기게 됩니다만은 그때 얻은 정보를 가지고 쓴 책이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등소평이 1982년에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립니다.
중국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을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와 북한에 적극적으로 확산시키자. 확산시키는 게 중국의 이해관계를, 중국의 이익을 지키는데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중국은 라이벌인 인도의 숙적 파키스탄이 핵무기 개발에 나서자 그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교육도 하고 CHIC-4라고 불리는 아주 간단한 원자폭탄 설계도를 건네줍니다. 이때 파키스탄의 유명한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리는 AQ 칸이라는 사람이 이 핵폭탄 제조를 책임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 뒤에 북한과 매우 친해져 가지고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북한에다가 이 우라늄 농축의 제일 중요한 원심 분리기를 팔기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서평의 이런 전략적 결단이 내려지자 이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핵 제조, 핵폭탄 제조, 또 그게 필요한 우라늄 농축 등의 기술 지원을 받게 되는데 파키스탄을 거쳐서 중국이 바로 지원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중국이 파키스탄에 기술을 제공하면은 파키스탄은 그것을 북한에 제공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CHIC-4형 원폭 설계도를 개량해가지고 북한이 그걸 가지고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 파는 데 있어서 북한을 재이전의 포인트로 이용해왔다. 리트랜스퍼 포인트로 이용해왔다. 그러면서 이 북한이야말로 완전히 폐쇄된 공간이고 아무도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북한을 매개로 해가지고 하나의 허브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핵 기술이라든지 핵 장비를 넘기는 장소로 이용을 했다. 일종의 자유무역지대 또는 성역으로 이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2006년에 김정일이가 핵실험을 합니다. 핵실험을 하니까 중국에서 형식상은 규탄 성명을 내죠. 그러나 고위직 인사를 김정일에게 보냅니다. 그럼 보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겠느냐? 이 책의 저자인 스틸만 리더 이 두 분은 그동안에 북한의 핵 개발을 중국이 도와줬는데 가서 중단하라고 했겠느냐? 안 했을 것이다. 다만 속도를 좀 조절하라는 이야기 정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려면 얼마든지 수단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보내는 뭐 그런 방법, 가장 중요한 게 석유를 끊는 거죠. 석유. 만주에서 들어가는 석유 수송로를 끊어버리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핵미사일이 북경을 때리는 건 간단합니다.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미사일이 워싱턴을 때리려면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만약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한테 북한의 핵 미사일이 중국한테 위협이 된다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심장부, 북경 바로 앞에 핵미사일이 배치됐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국의 핵 개발을 좌절시키죠. 그러나 하지 않았답니다. 바로 심장을 겨눌 수도 있는 핵무기를 왜 하지 않았냐? 그것은 중국과 북한 사이에 핵 전략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그거 우리 거하고 같다. 이걸 가지고 미국을 견제할 수 있다. 견제하는 게 어떤 견제냐? 바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죠. 이걸 가지고 종전협정, 평화협정이라는 이런 형식을 거치면서 사실상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는 또 미군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다. 동시에 파키스탄을 통해서 인도를 견제할 수 있다. 북한을 통해서 한국, 미국, 일본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 얼마나 좋으냐. 이런 전략적 판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나면은 반드시 트럼프 전략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략을 철저하게 공유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앞세워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번 하노이에 일어나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뭘 하고 있느냐? 시진핑과 김정은은 철저하게 공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는 아주 소원합니다. 우선 트럼프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합니다. 특히 볼턴 보좌관과 정의용 특사 사이에는 아주 냉랭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국가 이익은 누가 지키느냐? 완전히 구경꾼이 되어 있다. 구경꾼이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성향으로 봐서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오히려 반길 것이다. 이러면 악몽이죠. 중국과 북한은 철저하게 공조하고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지금 원수지간처럼 벌어지고 있고 한국과 미국도 소원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한국은 외톨이가 되고 구경꾼이 되고 그것을 문재인 정권이 바라든 바라지 않았던 그리고 한반도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은 핵무장국가고 일본은 언제든지 결심을 하면은 한 달 안에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국가다. 그 사이에 외톨이가 된 한국. 그건 누가 지키느냐. 이런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위로를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을 요리할 거야. 트럼프가 김정은을 시진핑으로부터 떼내가지고 친미국가로 만들 거야. 저 베트남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도록 중국이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면 북한이 갖고 있는 핵미사일은 바로 눈앞에 있는 중국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더 큰 위협을 받게 되죠. 그걸 좌시하겠습니까? 중국이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이 보는 김정은의 핵은 아주 만만한 핵이고 그것은 중국의 핵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죠. 왜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같은 이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론입니다. 김정은도 시진핑도 미국을 제국주의로 봅니다. 그러면 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트럼프에 의해서 친미국가가 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합니다. 그럼 베트남은 왜 그래 됐느냐? 우선 베트남은 중국의 안전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저 남쪽에 있습니다. 중국의 파워센터는 북경에 있습니다. 북경. 그러니까 베트남이 독자적으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그렇지 않죠. 한반도는 그렇지 않죠.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의 결과가 결국 종전선언으로 맺어지고 종전선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년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 종전선언은 그 별것 아니다. 종전선언을 했다가도 북한이 약속 안 지키면 취소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전쟁을 끝낸다는 선언입니다. 끝냈다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걸 돌리려면은 전쟁이 났을 때만 종전선언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 불가능하죠. 그리고 북한이 종전선언에 얼마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목을 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종전선언에 목을 맸을까요? 종전선언에 목을 맨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중국, 북한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약화시 또는 해체시킴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세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킨다 하는 자신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사실상 북한 편을 들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국민 편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아베 수상 한 사람이에요. 아베 수상만이 트럼프를 향해서 계속 압박을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된다. 제재 계속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 문제 중요하다. ICBM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위협하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도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한국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월 27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